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와. 아들의 세 번째 기일, 늘 그랬듯 아들의 무덤 앞에 선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제 손으로 직접 내쳤던 바로 그 애였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과 절망이 스민 눈빛,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저를 올려다보는 두 아이까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이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이 끔찍한 환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3년의 시간은 제게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뒤흔들 잔인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가 잠든 지 꼭 세 번째 되는 가을.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렀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3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날은 제게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할 이유를 앗아가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회장님. 묵직하게 가라앉은 김 비서의 나직한 목소리에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짙게 선팅된 차창 너머로 빗속에 잠긴 공원 묘지 입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서늘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받쳐든 커다란 검은 우산 아래로 몸을 옮겼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의 묘역으로 향하는 길. 질척이는 흙바닥에 명품 구두굽이 박힐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매년 수십 번씩 찾는 길이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내 아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만치 아들의 묘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제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김 비서의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제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의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누구란 말인가. JK그룹의 후계자였던 아들의 기일은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졌고 가까운 친인척조차 제 허락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검은색 낡은 원피스를 입은 가냘픈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양옆에 마치 작은 병아리들처럼 꼭 붙어 있는 아이들. 순간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어깨는 위태로워 보였고 그 실루엣은 제 기억 속 가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닐 거야. 설마 그 애가 감히 여길 왜? 어떻게 알고? 부정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조각처럼 저는 홀린 듯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서는 소리를 들은 것일까?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눈빛.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오지수였습니다.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감히 내 아들을 홀렸던 계집.
내 아들의 인생에 들러붙었던 유일한 오점.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끊어냈다고 믿었던 질긴 악연. 회 회장님.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마주쳐서는 안 될 존재라도 만난 것처럼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길이 향한 곳은 지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양손을 꼭 붙잡고 서서 호기심 어린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꼭 닮은 얼굴의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귓가를 때리던 빗소리도 사방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 변하고 오직 저 아이들의 얼굴만이 망막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왔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 작은 얼굴에 제 아들 민혁이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꾹 담은 입술, 깊고 서늘한 눈매, 심지어 무심코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사진 속에서 수천 번을 보아왔던 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여길.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무덤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나를 기만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지난 3년간 나를 속여온 대가로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는 수작인가. 지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면서요. 그 모습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들을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 구는 저 방어적인 태도. 감히 누구 앞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와. 이번에는 나지막하지만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를 향해 이토록 차가운 분노를 담아 말해본 적이 있었을까?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을 재촉하며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망부석처럼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가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민혁이가 어릴 적 넘어져 울면서도 저를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낯선 어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저를 그가 간신히 부축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아들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놓고 간 듯한 국화 한 송이가 비석 앞에 처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집어들어 옆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감히 어떤 자격으로 내 아들에게 꽃을 바친단 말인가. 그리고 제가 가져온 하얀 국화 다발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미녀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저를 책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셨어요? 라고,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섞인 흙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더럽혔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혼란,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잊으려 해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들. 내 아들의 얼굴.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그것은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자부심, 제 신념, 제 아들에 대한 완벽했던 기억까지도, 제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감기 드십니다. 김 비서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붙잡고 저는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잔인한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너무나도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JK그룹을 이끌며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거대한 심연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일지 파멸일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비석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빗속에 내던져진 생쥐꼴로 차에 실려 거대한 저택의 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든 것이 흐릿한 필름처럼 현실감 없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분명 내 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영혼은 아직도 아들의 비석 앞에서 차가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나를 향하던 그 까만 눈동자, 그것은 저주와도 같은 낙인이 되어 제 영혼에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아들 민혁이의 서재에 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서재의 문을 여는 것은 제게 있어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에만 허락되는 나 자신과의 약속?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홀린 듯이 이곳으로 와버렸습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익숙한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희미한 책 냄새와 아들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혁이가 마지막까지 보던 경제학 서적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들의 사진들이 연대기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모습부터 첫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난 모습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벽 안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던 제 손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한 학사모를 쓴 채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 어머니, 이제 제가 JK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액자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그 순간 끊어져 버렸습니다. 미녀가 내 아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터져나온 울음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의 응어리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완벽했던 내 아들이 나 모르게 아이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것도 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계집의 몸을 빌려서. 이 어미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한순간의 암시도 없이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JK그룹을 저런 근본도 없는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다는 아찔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저를 늪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내 손주란 말인가? 내 핏줄, JK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저런 여자 밑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자라고 있었단 말인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흠결 하나 없이 완벽했던 내 아들의 인생에 그런 추잡한 오점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그 얼굴이 마치 조롱하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듯한 환청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닮은 것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저 닮은 것뿐이다. 오지수 그 애가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돈을 노리고 JK그룹을 노리고 3년 전 그 애는 돈 봉투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고 돌아섰지 않았나? 그런 애가 이제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추모하러 왔을 리가 없다.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진실을 캐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JK그룹의 강정숙이니까요. 이런 일로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성을 잃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젖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마음을 정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그는 제 손과 발이자 때로는 제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었는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마주쳤던 여자. 오지수. 기억하지? 네, 회장님.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샅샅이 알아봐. 누구를 만나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 주변 관계는 어떤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가 이상하게도 망설여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 강정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그 쌍둥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 추측이나 정황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30년 가까이 제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민혁이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쓰던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 책상 위 유리판 밑에 껴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이가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하고는 당장 찢어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들이 남긴 유일한 반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아들의 눈빛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그저 한때의 어리석은 열병이라 치부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결국 내 발목을 잡은 건 그 하찮은 사랑이었구나. 이 어미의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더니 저는 사진을 다시 유리판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거대한 저택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재, 그 차가운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제 모습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아직 제 손에 들려 있지 않았지만 이미 제 심장은 가장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마주친 그 아이들의 얼굴, 제 아들 민혁이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나지막한 제 읍조림은 답없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서재를 맴돌았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바로 그날. 눈을 감자 기억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저를 4년 전 그날로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 오지수를 처음으로 독대했던 그날로 말입니다. 4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지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거대한 통유리창을 부옇게 만드는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값비싼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흠뻑 젖은 생쥐꼬를 한한 여자가 서 있었죠. 바로 오지수였습니다. 많지 그러나 제 목소리는 방 안의 냉기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 불안에 떠는 눈동자.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계집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들 민혁이를 홀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부류의 여자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 짐작은 하고 있겠지.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모습이 가소로워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나? 그제야 지수는 용기를 낸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 그래, 내 아들은 좋은 아이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너 같은 여우에게 속아 넘어갈 만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위압적인 제 기세에 지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혁이는 그냥 부잣집 아들이 아니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JK그룹의 후계자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아이란 말이다. 너 같은 고아 출신의 볼품없는 계집이 감히 그 아이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 아이의 심장에 박히기를 바랐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신분 상승을 위한 너의 더러운 욕망일 뿐이지. 민혁이의 순진함을 이용해 어떻게든 팔자를 고쳐보려는 수작. 내가 모를 것 같나?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로 민혁 씨를. 닥치거라. 저는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들 이름 담지 마. 내가 사랑 운운할 자격이나 있어? 거울이나 봐. 내 행색을 보라고. 민혁이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며느리가 되고 JK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지수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제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얄팍한 수작.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 들어있다. 이걸 받고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아니, 평생 연락도 만남도 하지 마. 오늘 이후로 민혁이에게 접근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알아들었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혹시나 이 애가 돈을 거부하고 사랑을 택하는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짓을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지수는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든 채 비틀거리며 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제 신념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의 파편에서 빠져나온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서재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분명히 승리했어. 내 아들을 JK그룹을 지켜냈다고. 그런데 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지옥 같단 말인가. 과거에 완벽했던 승리의 기억은 묘지에서 본 그 아이들의 얼굴과 겹쳐지며 끔찍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애가 내가 던져준 돈 봉투를 들고 나가던 그 순간 이미 내 손주를 품고 있었다면?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애가 홀로 병원을 찾아가 절망하고 그럼에도 아이를 지키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다면? 싸구려 월세방에서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홀로 밤을 지새웠다면?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을 꼭 닮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원망? 아니면 복수? 상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게 그토록 반항했던 것이라면?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정신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상을 멈추게 할 무언가가, 민혁이가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쓰던 손목시계, 다이어리,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민혁이가 지수에게 주려 했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다이어리.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지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다. 어머니가 반대하시겠지만 설득할 자신이 있다. 지수와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혁이가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왜 내게 반항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렸는지. 저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시 한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무슨.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단순히 아들의 사랑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 아들의 미래, 그리고 내 손주들의 인생까지도 모두 제 손으로 망가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피 묻은 다이어리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지수의 얼굴, 그리고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민혁이의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지 모릅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최고급 실크 잠옷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불쾌했습니다. 뜬 눈으로 맞이한 새벽,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 지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실로 낯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국을 건설하며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었던 강정숙이라는 이름이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K그룹의 총수는 언제까지고 나약한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 뜨고 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오직 저만을 위해 제작한 회색빛 투피스는 제 감정을 가리는 단단한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겪은 내면의 폭풍은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도록 두꺼운 가면 아래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사치이며 약점은 곧 패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밤새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부터 JK그룹의 성장과 제 아들 민혁이의 유년기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봐 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저택에서 제 모든 것을 아는 단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회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존경과 함께 인간적인 걱정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저는 그의 안부를 묻는 대신 용건부터 물었습니다.
감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연민이나 걱정 따위가 지금의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정숙은 누구에게도 동정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보게. 김 비서가 물러가고 서재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지수와 내 손주들의 지난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팀이 밤새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십 장에 달했고 사진과 함께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식당. 지순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음식을 나르는 지수의 모습. 사진 속의 지수는 지치고 힘들어 보이면서도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마치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고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3년 전 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던 가련한 계집애가 아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잡초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길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른 새벽 수산시장에서 꼼꼼하게 생선을 고르는 지수의 모습,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마감 후 내 살배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책을 읽어주며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식당 한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야무진 손으로 콩나물 꼬리를 떼며 엄마를 돕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그 작은 손들이 제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이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이들. 값싼 시장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맑고 총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제 핏줄, JK의 유일한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저런 누추한 곳에서 저런 미천한 일을 하며 자라고 있단 말인가. 기름때 낀 식당 한 구석에서 밥을 먹고 고사리 손으로 콩나물이나 다듬고 있었단 말인가. 동정심? 연민?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른 것은 그런 값싼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감히 내 손주들을 저런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아 두고도 저렇게 행복한 척 웃고 있는 오지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내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들이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저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야. JK의 왕자들이고 공주란 말이다. 저 아이들은 저런 곳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야 할 아이들이라고. 지난밤 저를 괴롭히던 죄책감은 어느새 뒤틀린 소유욕과 분노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저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저 아이들을 저런 환경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할머니로서, 그리고 이 가문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유일한 의무다. 오지수, 그 애는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손주들까지 망치고 있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제 핏줄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아들 민혁이의 아이들이라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 강정숙이야. 지금 당장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 마이너스네. 회장님, 누구를 상대로? 상대방은 오지수. 대상은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의 친할머니다. 저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미혼모 밑에서 내 손주들이 자라게 둘 수는 없어.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증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아. 돈, 남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가져와.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야. 알겠나?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에 섰습니다. 제 발 아래 거대한 도시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이 도시의 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졌고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가들아. 이 할미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세상으로. 너희 어미가 감히 너희에게서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이다.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내 아들의 명예와 내 손주들의 미래, 그리고 JK의 자존심을 건 결코 질 수 없는 전쟁. 오지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입니다. JK그룹의 심장부 최상층에 위치한 내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마치 거대한 왕국의 지도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박진우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 네, 회장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야. 아이들을, 내 손주들을 온전히 데려오는 것. 그 과정에서 오지수라는 여자가 어떤 상처를 입든, 어떤 비난을 받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 여자가 제 발로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다시는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날 생각조차 못하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란 말이다. 박 변호사는 값비싼 수트만큼이나 반듯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의뢰인의 요구를 수행하려는 기계적인 충성심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법은 언제나 가진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 변호사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굳은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지순의 밥상은 늦은 점심을 먹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순은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고된 일상이었지만 식당 한편에서 조잘거리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식당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지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JK그룹 법무팀의 박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정숙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강정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 지수는 애써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잠시 조용히 이야기 나눌 곳이 필요합니다만. 박 변호사의 시선이 식당 한 구석,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가리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님들 계시고 곧 마감 시간이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죠. 박 변호사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소장입니다. 강정숙 회장님께서는 고 강민혁 상무의 유일한 혈육인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오지수 씨. 아이들은 JK그룹의 소중한 자산이자 강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미혼모 슬하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회장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불안정한 환경, 미혼모. 박 변호사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3년간 아이들을 위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삶을, 내 아이들을 멋대로 판단해요. 나는 단 한순간도 아이들을 불안하게 키운 적 없어요.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하는 것이지요. 오지수 씨, 당신의 현재 재정 상태, 과거 이력,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순순히 아이들을 포기한다면 회장님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만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4년 전 강정숙 회장이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려는 오만한 제안. 지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아이 하나가 다가와 지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 아저씨 누구야?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모성애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박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당신 주인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박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룹의 자산 따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이고 내 세상이고 내 전부입니다. 지수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내고 한 걸음 더 박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분께 이 아이들은 대체 무엇이냐고. 3년 전 내 아들 인생에 5점을 남기지 말라며 돈 봉투를 던졌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핏줄을 운운하는 저희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돈 몇 푼에 내 자식을 팔아넘기는 그런 엄마가 아닙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판에서 승리해왔고 어떤 상대 앞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그가 상대해왔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돈이나 명예 따위는 통하지 않는 오직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만으로 무장한 존재. 그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오지수 씨. 그 말을 남기고
박 변호사는 황급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박 변호사는 강정숙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이 감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는 못할 망정 큰 소리를 쳤다. 이 말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저항이 강했습니다. 보통 여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와 다르다?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보고를 들으며 와인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수가 눈물 대신 도끼를 품고 맞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내 앞에서 벌벌 떨며 돈 봉투를 집어들던 그 가냘픈 계집애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전부입니다. 회장님께는 무엇입니까? 박 변호사가 전한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와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되찾아야 할 내 것, JK그룹의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지수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아닌 나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걸고 싸워야 할 적수로서. 재미있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졌어. 와인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독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냥감이 강하고 거셀수록 사냥의 즐거움은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박 변호사, 플랜 B를 진행해. 그 여자의 숨통을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조여가도록. 제 눈빛은 다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가운 여왕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법무팀을 동원한 압박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지수라는 여자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질기고 단단한 상대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내오는 보고서에는 온통 그 여자의 칭찬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었고 그녀의 사생활에서는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여론만 커져갈 뿐이었죠. 답답함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보고서 속의 글자와 사진만으로는 이 싸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싸움의 이유와 내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대는 것의 정체를. 김비서, 차 준비해. 회장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가보면 알아. JK 문장 없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차로. 김비서는 제 의도를 짐작한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JK그룹의 문장을 뗀 검은 세단은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허름한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설고 지저분한 동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골목 어귀에 차 세우고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나 혼자 가야겠어. 이건 나 혼자서만 끝내야 할 일이야. 김비서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보고서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촌스러운 간판, 지순의 밥상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안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긴 채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가게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제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신념과 가치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실로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기억하는 불안과 공포에 찬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내 손주들. 아이들은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비싼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한 행복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남자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여자아이에게 자랑하자 여자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시끄러운 시장 골목의 모든 소음을 뚫고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행복해 보여. 저 아이들이 저런 누추한 곳에서 나 없이도 행복해 보인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불행해야만 했습니다. 미혼모 아래서 가난하게 자라며 언젠가 이 할머니가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명분이자 제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지수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다는 듯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녀의 낡은 티셔츠 옷깃 사이로 익숙한 형태의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3년 전, 아니 4년 전이던가요? 민혁이가 제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수줍게 고백했던 날 백화점에 함께 가서 골랐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지수에게 제 마음을 선물하고 싶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내 아들의 얼굴이 목걸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 분노와 죄책감이 저 목걸이 하나로 인해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민혁이는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내가 부정한 그 사랑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구나. 나는 내 아들의 진심을 돈으로 짓밟았던 거구나. 손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값비싼 화장품과 소지품들이 빗물이 고인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어떻게 차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김비서의 부축을 받아 뒷좌석에 몸을 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또다시 아들의 서재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혁이는 여전히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제 사랑이, 제 진심이 옳았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아들의 책상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아들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수와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졌습니다. 오지수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이나 돈의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졌습니다. 내 아들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JK그룹도 제 자존심도 이제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낱 어리석은 늙은이의 아집과 오만이 만들어낸 추악한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린 서재에 홀로 앉아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JK그룹의 여왕 강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손주들을 불행하게 만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유령처럼 저택을 떠돌았습니다. 식사도 잠도 모두 잊었습니다. JK그룹의 총수로서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서류들도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지수의 식당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걸이를 한 지수의 모습, 그 앞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제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져 눈을 감아도 떠도 저를 고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오만과 아집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하늘이 내려준 손주들을 시궁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JK그룹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은 이제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지독한 몸살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했습니다. 부서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부서지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죽은 아들과 아직 살아있는 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던 남자. 나 강정숙이다. 회장님, 목소리가 괜찮으십니까?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오지수 씨의 식당의 세무조사를. 그만.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오지수 씨에 대한 모든 소송, 지금 당장 전부 취하해. 네, 회장님, 하지만 저희가 거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제 발로 무릎을 꿇을 겁니다. 당장 취하하라고 했다. 알아듣지 못했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지 마. 이것은 명령이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천억을 움직이던 제가 이제는 전화기 하나 드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나 지수 씨의 식당에 가야겠어.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는 의사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아니, 가야만 해. 지금 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어서 준비해. 김 비서의 차는 다시
그 낯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찾았던 그 길을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심정으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과오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헝클어진 머리,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순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공을 가지고 서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 저는 저도 모르게 골목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이 바로 저 웃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수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들어와. 감기 걸려.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안 돼. 대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아직도 저희에게서 빼앗아갈 게 더 남으셨나요? 아니면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행차하신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죄의 무게를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자 지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에 그녀 역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늙은 여자의 모습에서 그녀는 이전에 오만했던 총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수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었던 제 고개를, 무릎을 천천히 굽혔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지수가 기겁하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제 평생의 무게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으로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들아.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소리 없는 절규가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JK그룹의 강정숙 회장이 허름한 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기이한 광경.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저를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JK그룹의 오만한 총수가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 늙고 약한 여자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간신히 지수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빛바랜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4년 전 제가 그녀에게 던졌던 바로 그 돈 봉투였습니다. 지수는 그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돈이 필요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4년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저에 대한 완벽한 거절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한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봉투를 받아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주신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요.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텅 빈 골목에 남겨졌습니다. 제 손에는 4년 전 저의 오만함이 담겼던 그러나 이제는 제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빗물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죄를 씻어내는 참회의 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지수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JK그룹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그 길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위대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지수의 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온 이후 제 세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JK그룹의 시간은 1분 1초가 전쟁이고 돈이었지만 강정숙 개인의 시간은 끝없는 참회와 속죄의 과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하얀 눈이 쌓일 때까지 저는 당신과 아이들 주위를 감히 맴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시간이라는 숙제를 저는 그렇게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JK그룹의 총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고 지수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된 삶과 위대한 모성애를 마주하며 저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제 죄의 무게였습니다. 김 비서는 이제 제게 그룹의 실적 대신 당신과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민준이와 서아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공주님 눈사람을, 민준이는 로봇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수 씨의 식당이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 섭외가 들어왔는데
지수 씨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먼 발치에서 당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가갈 자격도 함께할 염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제 침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지수 씨에게서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라 받아주는 소아 응급실이 없어서 몇 군데를 헤매다가 연락했다고 우선 저희 그룹 의료원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던 저였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JK 의료원 응급센터장 연결해. 내가 지금 간다고 국내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 전부 병원으로 호출하라고 전해. 그리고 헬기 띄워. 헬기라도 띄워서 아이 있는 곳으로 가. 제 평생 그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수가 아닌 그저 손주 걱정에 눈이 뒤집힌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손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만약 저 아이마저 잘못된다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구급차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내리는 지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 어떡해요? 아이는 민준이는 괜찮은가?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오직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와 할머니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병원장과 최고의 의료진이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VIP 병실로 옮겨졌고 온갖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병실 앞을 지켰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잠든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수는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고맙네. 나를 불러줘서. 우리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민혁이가 떠나던 날도 이렇게 추운 밤이었지. 제 말에 지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저 혼자만 알고 있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민혁이는 나를 찾아왔었네.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내가 정해준 약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어. 너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JK의 후계자도 아니라고 소리쳤지.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내게 소리쳤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자기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고는 차를 몰고 나갔지.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그날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통해
제 아들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졸음운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미안하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자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정말 미안하네. 제 고백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혁이 자신과 다툰 후 사고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이면에 제 모진 말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JK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화려했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저 평범한 늙은이 강정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국의 여왕으로 사는 것보다 한 아이의 할머니로 사는 것이 제게 남은 인생의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저는 지순의 밥상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지수가 타준 따뜻한 대추차가 놓여 있습니다. 식당 한편에서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준이와 서아가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쥐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속에서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분한 행복입니다. 지수가 제게 다가와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며 말합니다. 내일 아이들 데리고 민혁 씨한테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수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 평생은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빼앗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서로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정숙 회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사랑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혹시 당신이 지수 씨였다면 평생을 원수로 여겼던 그 여인의 참회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